자, 오늘 임대차 보호법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거죠. 임대차 보호법 사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참 쉬우면서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2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점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찝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임대차 보호법이란 과연 뭐냐. 우리가 임대차법을 그렇게 배웠고 심지어는 중개사 시험 보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최근에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따라서 임대차법이 되게 이슈화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대차보호법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또 임대차보호법의 실무를, 사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법적 성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법적 성질. 자, 그게 첫 번째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 두 번째가 사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 번째가 이제 강행 규정이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중개사 시험을 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내공 있게 공부해 보자는 거죠. 민법에 대한 특별법 무슨 뜻이냐?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한다? 그렇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민법에서는요, 여러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특히 여러분 물권은 채권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럼요,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물권 앞에 채권이 항상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당시에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주인들이, 임대인이 대단히 힘이 좋았죠. 힘이 좋다는 건 뭐예요? 계약 기간도 임대인이 정하고 금액도 임대인이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 계약 안 해. 아니 2년만, 어디 2년이야, 1년만 살아. 이런 계약 기간을 다 임대인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설령 그러한 내용들이 합의가 돼서 계약해서 살다가도 집이 매매가 되면 임대인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집 비우세요. 이제 임차인 깜짝 놀라죠. 왜요? 들어갔는데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 1년 계약, 그것도 2년 해달라는 거 힘들게 해서 1년짜리 계약이라도 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 주인이잖아요, 주인. 바꿔라면 뭐라고? 그렇죠. 나 물권이라는 얘기예요. 나 물권이거든요. 당신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이라면 물권이 우선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민법 당시에 임대차에 들어갔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임대차법을 대한민국에서 1981년도에 이제 하면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임대차에 관한 만큼은 민법부의 상위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쓰라는 거죠. 이제 민법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법의 뜻을 알아야 이 실무를 할 수 있고 임대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회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사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은 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국민의 주거 안정 누구예요? 임차인 보호라는 거죠. 이거는 법 1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축약하고요. 세 번째 법적 성질이 강행 규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규정에는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강행 규정은 뭐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 거다. 그러면 임의 규정은 뭐냐?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거의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거나 여러분 회칙 같은 거 만들 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건 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 규정은
뭐라고요? 그쵸. 뭐뭐 해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임의 규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대차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 편면적 강행 규정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편면적 강행 규정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임대차법을 이해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 무슨 얘기냐? 오로지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 무슨 법이냐? 오로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임차인 앞에 불리한 계약은 모두 뭐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임대차 3법이 바뀌어지면서도 야, 임대차 3법 그렇게 강력해? 왜 강력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까지 이제 알았는데 이 편면적 강행 규정, 우리가 왜 임차인이 약자예요 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고 보통 책에 써 있는데 사회적 경제적 약자, 돈 없어서 약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없어서 약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돈이 없어서 약자가 아니라 법에 의한 약자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편면적 강행 규정에서도 공부할 게 참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행 규정까지 봤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좀 보자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모든 주택이면 적용이 가능해요. 적용 범위를 보면. 모든 건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건물, 주택의 뜻은 뭐냐? 건물이란 뜻은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에다가 뚜껑을 닫히면 건물이라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건물이면 된다는 거죠. 모든 건물. 자, 그런데 이 상가는 모든 건물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주된 부분의 영업용. 상가 건물이 전부가 아닌 사업자 등록증 적용이다. 자, 그러면 모든 건물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건물이 아닌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더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된 건물은 당연하고요. 미등기된 건물,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옥상 같은 데 옥탑 방을 만들죠. 이런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 있겠어요? 그럼요.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 범위는 모든 상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상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상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그럼요. 상가이면서 사업자 등록증과 적용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가 이제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돌아간다면 주택에서는 모든 건물이면 되고 모든 금액이면 어떤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임대차법이 적용이 되는데 상가임대차법은 모든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과 적용 범위 내에 들었을 때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임대차법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면 상가임대차법은 따라서 배우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모든 건물이는 되는데 가끔 겸용건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겸용건물 뭐예요? 그렇죠. 1, 2, 3층이 있을 때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 3층에는 뭐 주거용 건물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겸용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겸용건물에서 즉 1층에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주택이 될 것이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이 될 것이냐는 사실은 실제 사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 사용 여부. 즉 더 깊이 말하면 유일한 주거수단이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주거수단, 여러분 학교에 와서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법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교재만 갖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실질적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어떠냐? 계약 체결 시점이라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떠한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주거수단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법의 갈림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들었던 내용 나오죠. 뭐 편면적 강행 규정.
바로 이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법이다? 그렇죠. 임차인을 위한 법인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법. 그러니까 임차인 앞에 불리한 계약은 뭐라고요? 그렇죠. 무효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 임차인 앞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임대인들이 어떤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들 자꾸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약 써달라고 그러죠.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주인이 필요하면 집 비워주기로 하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년은 보장하자는 거죠. 이따가 임대차 3법 개정의 부분이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2년이 어떻게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4년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주거용 건물이다. 그렇죠? 영업용 건물이지만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대항력 요건이에요. 대항력 요건. 이것도 이따가 하겠지만 대항력과 대항요건이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항력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예요. 주택의 인도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개업 현장에서는 현실인도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할 때 맞죠? 중개사님이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금 거의 이제 전세는 잔금이 없죠.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이 없죠. 잔금이 있죠. 자, 그리고 잔금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 쓸 때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시켰단 말이죠. 그래야 잔금날 등기부등본에 깨끗한다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일정량의 근저당권을 인정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잔금날 이상이 없으면 잔금 치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은 뭐를 줘요? 그렇죠. 키를 주죠. 이거를 우리는 현실인도라 그러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도에는 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도 인도지만 현실인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실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확정일자,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왜 받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매각 가격의 2분의 1.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집에 살다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과연 거기에서 내가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있을 때 이제 최우선 보증금의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최소 어떻게 2년을 보장해야 된다. 2년 밑으로 쓴 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개업 시장에서 이거를 역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을 잘 하시는 분. 무슨 얘기예요? 임차인이 1년만 계약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1년이 다 되고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돼서 이사 간다면서요? 했더니 임차인이 뭐라 그래요? 저 1년 더 살려고요. 그래서 1년만 사는 조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세금도 깎아줬단 말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임대인이. 그건 무슨 얘기냐? 1년 쓰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더니 임차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뭐라 그래요? 사정이 생겨서 2년 그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 줘야 된다. 바로 그게 뭐다? 맞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사유. 2회 이상이 되면 이 계약의 해지 사유는 뭐냐? 전세가 아니라 월세일 때예요. 해지 사유는 뭐냐? 월세가 2회차에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 해지는 2회차가 연속적인 2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2회? 그렇죠.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1월달 연체를 했어요. 2월, 3월, 4월은 다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달 돼가지고 연체가 되면 2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 2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약 해지의 2회인데 연속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연속성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의 환산.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적용한다죠. 주택임대차는 비적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최우선 변제 보증금 4천만 원에 말이죠. 월세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자고요. 월세를. 자, 그랬을 때 주택에서는 얼마짜리 임차인이고 상가에서는 얼마짜리 임차인인가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택에서는 얼마짜리 임차인일까요? 최우선 변제 얼마짜리요? 그럼요. 4천만 원짜리. 상가에서는요 1억 4천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적용과 비적용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학교 수업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적나라하게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점. 그러면 대항력은 뭐고 우선 변제권의 차이점 이런 부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항력에 들어가서 대항력만 갖고도 우리가 어떻게 1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레이아웃을 해줄 부분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일단은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만료, 즉 무슨 얘기냐? 이 사례를 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집 비워달래요 이러는 거예요. 집 비워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집 비워달라. 참 난감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2020년 이제 8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그 중에 임대차 3법을 이제 같이 배워보자는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집 비워달라 했을 때 당황할 건데 과연 어떻게? 2020년 전에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묵시적 갱신은 뭐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부터 한 달 전까지 임차인 앞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 재계약, 이러한 부분을 통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동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임차인은 나갈 수도 있어요. 임차인은. 그러나 주인은 2년을 지켜줘야 된다. 그게 묵시적 갱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을 또 개정을 했어요. 이제 2020년 12월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 갱신 요구권의 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임대차 3법을 먼저 잠깐 얘기하고 할게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계약갱신 거절의 부분이 있고 임대료 상한이 있고 임대료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요 두 가지예요. 3법이 아니라 2법이에요. 임대료의 상한 부분은 별도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 청구권은 요구권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의 거절,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냐? 요구권은 이제 묵시적 갱신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임대차 3법의 개정에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한 달인데 이제 2020년 12월부터는요, 2달 전까지 한 달이 더 빨라졌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가 안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또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은요, 착한 임대인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착한 임대인, 사실은 착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묵시적 갱신에 좋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한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삶의 영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들이 묵시적 갱신 하겠어요? 먼저 꼭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 보고 쓰게끔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묵시적 갱신 줬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럼 4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비워주세요 했더니 이게 뭐야? 임차인이 저 계약갱신 요구권 쓸게요. 그러면 몇 년이 된다? 6년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좀 있어요.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참조에 나와 있듯이 다음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 행부연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임대차법의 개정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질문과 답변이 있겠죠. Q&A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에 의해서 집 비워달라고 해도 비울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해서 집 비워달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기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꼭 한번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최소한 임차인은 4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임대차 3법의 개정에서 특별한 게 이거구나.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죠. 그렇잖아요. 왜? 임대차 전세해서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들이 뭐 정기예금을 해놓거나 그렇지 않죠. 또 전세금은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 경기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전세금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세 들어가면서 계약기간 만료 때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놨단 말이에요. 이사 가려는 거죠. 저 이번에 이사 가야 돼 했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대로 집 빼고 나가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당신이 집 빼고 가라고 할 수 있느냐? 왜 못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대인은 돈을 꼭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게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의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참 이 대항력을 별도로 배우는 이제 꼭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자, 대항력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왜? 새로 이사 간 집에 주소 뽑아버리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보장을 시키느냐.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제도라는 걸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요, 절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요, 공동신청주의예요. 갑과 을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임차권 등기 제도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돼요. 대신 어떻게 되죠? 아무 때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때만 된다? 그렇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만 된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딱 올라가요. 그럼 그 후부터는 그 집이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모든 권리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임차권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위 항변권, 새로운 용어죠. 이 동시행위 항변권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동시행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임차권 등기 제도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임차권 등기하고 가면요, 임대인이 무슨 생각할까요? 좋아라 하여,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냐?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잖아요. 또 전세 놓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설령 못 놓는 건 아니에요. 왜? 잔금 때 해지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잔금 때 해지하게 하는 조건에서 뭐를 하냐면, 자, 이제 임차인 나왔거든요. 새로운 임차인 나왔으니까 이제 계약할 거고 잔금 때 돈 줄 테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해지하면 돈 주겠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안 돼요.
오히려 임대인이 돈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법적인 용어죠.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뭐 깊이는 아니지만 살짝 아주 중요한 아웃라인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